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들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등 때 후회하는 수학학습이라는 주제로 제가 개념, 심화, 선행학습인데 사실 이게 다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 개념 공부요? 심화요? 선행이요? 수학에서는 이 세 개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강의에 포커스를 맞춰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진짜 궁금한 파트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념 공부라는 게 뭐예요?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한기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교수님 도대체 수학적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학부모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도 어려우시대요. 그거는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수학 전문가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우리 아이가 어떤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원리를 가져다 대서 이것들끼리 조합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떠올리는 거를 이제 개념 학습이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납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초등 저학년 때 특히 초등에서 쉬운 문제를 접할 때는 한 개의 개념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으로 가게 되면 수능 문제에서 이제 소위 킬러형 문제라는 거는 그거를 굳이 거기 문제 안에 담긴 개념이 몇 개인가를 막 따져보면 그게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을 안 하는데 한 50 몇 개가 한 문제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50 몇 개가 뭐 굳이 따지면 덧셈의 원리, 뺄셈의 원리 막 이런 것까지 다 세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문제 하나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하나의 개념을 풀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면 저학년이라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푸는 상태라면 이게 왜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거든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풀어왔던 거고 이렇게 푼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푸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학습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런 이제 기초적인 문제집 제외하고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집을 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또 심화, 상 뭐 이렇게 난이도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만이라도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옆에다가 쓰게끔 훈련을 하시거나 이거는 어떤 원리로 푼 거야? 너의 논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라도요. 막연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정답은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랑 이렇게 말하고 엄마랑 장난치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학 문제를 저렇게 물어보는 게 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까? 너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 친화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좀 고민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화는 항상 이제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 거라서 저도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심화는 어려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의 그 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상위 수학이라던가 아니 문해길 이제 심화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심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초등 때 누구나 풀어야 될 문제지 최상위 수학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실력을 낼 수 있는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는 누구나 풀어봐야 돼요. 왜? 중등 가서 가장 후회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수학을 초등 때는 그냥 즐겁게 그냥 자기 학년 그냥 잘 따라가는 정도여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만 시켰어요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행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다더라 이거는 그냥 옆집의 얘기고 우리 애는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그래 그냥 학교 수업에서 큰 문제 없다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중학교 때 후회하는 게 그런 파트입니다. 왜? 얘가 그동안 너무 쉬운 문제들만 풀어왔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기 싫어해요. 이거는 물론 초등학교 때도 하기 싫어해요. 중학교 때는 더 하기 싫어해요. 그때부터는 아예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때는 엄마랑 싸워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초등 때는 중등 때는 한번 틀어진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망가진 거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거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요거를 또 욕심 부려가지고 평소 하는 것만큼 양을 주시면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1대2의 비율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만큼 공부했다면 심화 조금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1 정도로 양을 반으로 줄여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를 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생각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화는 어떤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시죠.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중고등에서는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거든요. 중고등 문제집들은. 근데 초등 문제집은 출판사들이 너무 친절해요. 출판사들이 자기네 문제집들이 난이도가 어떤지 뭐 그 안에 개념과 문제의 비율이 어떤지 막 이런 거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문제집 추천하는 그런 이제 뭐 테스트나 뭐 이런 거 있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우리 아이 수준 체크 가능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집이 뭐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에서 많이 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 플러스 유형. 저는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그게 라이트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좀 기초가 살짝 부족한 아이들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선행할 때 공부를 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은 2권으로 분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하나는 복습용으로 이렇게 보는데 문제집 구성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잘 메울 수 있게 특히 활용 파트에서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심화 훈련을 조금 시켜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념과 심화학습의 콜라보라고 이제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자, 이게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심화하는 이유가 생각을 좀 할 시간을 준다.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를 풀면서 이게 왜 그렇게 풀리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개념 공부요, 심화학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하지만 이거 두 개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문제를 조금 고민해보고 거기서 뭔가를 좀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이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두 개를 너무 어렵게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와 선행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심화요. 근데 심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속도도 안 나고 계속 이것만 붙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그냥 심화는 대충 접고 그냥 선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게 경쟁 구도처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화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한 학년 높은 선행을 한 아이들은 이 심화 수준의 문제를 선행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잘 풀어요.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등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중등 수학 문제가 쉽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윗학년 거를 미리 공부하면 아래 학년 문제가 쉬워져.
그러니까 심화를 하지 말고 선행을 해서 심화 문제를 덮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목적 자체가 이것도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심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에요. 생각을 한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게 외부적인 현상으로는 맞아요. 우구적인 현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등에서는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파트를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세보고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가르치는데 고등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공식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MP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등 확률을 아는 아이들은 중등 확률을 되게 쉽게 풀어요. 이런 식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수학의 진짜 실력을 늘리는데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방금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왜 중등에서 굳이 애들한테 공식을 안 가르치고 그런 걸 할까요? 아이들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식으로 넣지 않고 원리로 해결을 해야 아이들한테 수학적 사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공식을 아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심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화를 하셔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끙끙거리면서까지 풀 수 있는 아이가 되고요. 심화를 안 하고 선행을 하고 심화를 덮어버리면 얘는 공식으로만 문제 푸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점 선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빠른 선행을 한다고 해서 100%다 좋은 게 아닌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선을 말씀해 달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원래 정답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정답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1년이 그냥 적당하다. 그리고 조금 빠르면 1년 반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또 이제 본격 도입되고 우리 아이들 이제 고교학점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초등 아이들은 다 그 세대가 될 텐데 지금은 고교학점제에서 2, 3학년이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뀌었지만 1학년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서 1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최근에 하셨는데 이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들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면 우리 아이는 90점만 넘게끔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년 하니까 우리 애는 2년 시켜야 되고 이런 상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가야 될 이제 고교학점제가 그런 거니까 목적 자체가 가야 될 방향성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하면 각자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제 양이라던가 아니면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들 분리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게 하면 되는 정도까지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그냥 재학년을 조금 더 심화하면서 선행은 뭐 한 학기, 늦으면 한 학기, 뭐 조금 빠르면 한 1년, 뭐 이 정도만 천천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둘 중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심화에 손을 들이고 싶다. 손을 들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것처럼 틀린 문제 잘라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밑에 풀이 과정을 쓰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들춰보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들춰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들춰본 적이 없습니다.